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옥을 견뎠습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동안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상 위 고추를 먹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고추가 당신들의 목을 맴도는 독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마닐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화려한 도시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죠. 20살이나 많은 남편 박민준 씨를 소개받았고 경상북도에서 아주 큰 고추 농장을 운영한다는 말에 내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인자한 시아버지, 자상한 남편, 가을이면 온 산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고추밭까지 한국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고 나는 내가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풍요가 나를 가두는 견고한 감옥이 될 줄은. 가장 따뜻해 보였던 그 땅에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비극은 남편이 수확한 고추를 팔기 위해 도시로 집을 비우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격려하듯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는 그림자, 린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공포.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한국 문화는 원래 이런 걸까? 아니었어. 이건 명백히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고 나는 그 차가운 시선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시아버지가 나를 고추 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농장 한쪽에 있는 거대한 창고는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육중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수확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고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28살 여자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나의 울음은 수북이 쌓인 고추 상자 더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죠.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품었던 한 가닥 희망까지. 고추 창고는 내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고 그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역만리 타국에서 내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 신분증과 통장, 여권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고 나는 말 그대로 갇힌 새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자리에 든 남편의 옆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수치심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눈물을 쏟으며 겨우겨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그저 외로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내게 사과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써 모른 척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매일 밤 고추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죄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진정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나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돈도 힘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로 녹음이었죠. 나는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해 작은 MP3 녹음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죠. 고추 창고, 그 공포의 장소는 거꾸로 진실의 증거를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농담, 남편의 비겁한 변명, 그들이 나를 비웃고 모욕하는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교활해졌고 내가 언젠가부터 눈물을 그치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그가 내 방을 예고 없이 뒤졌을 때였습니다.
녹음기와 일기장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만약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농장의 강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짐작하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쑥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팔에 있는 멍자국을 보시고는 힘들지?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말아라.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속삭여 주셨죠.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린의 팔에 난 멍을 보고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 강 할머니는 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인 녹음기와 일기장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는 변호사 지인인 김영미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주셨죠. 약속한 날 할머니의 조카 행세를 하며 나타난 김영미 변호사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을 피해 한적한 골목길에서 내가 모아온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린 씨,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고통을 믿어주고 내 편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안전한 보호 쉼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탈출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탈출을 약속한 날까지의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종적인 며느리, 착한 아내 행세를 해야 했고, 계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밤, 나는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소리 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까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죠.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숨겨진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짧게 깜빡였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자유야. 며칠 뒤 나는 김영미 변호사님을 통해 시아버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내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나를 돈을 목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한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로 몰아갔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의 기억과 그 후로 반복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 창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그 창고는 지옥이었습니다. 고추의 알싸한 향기는 제게는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고 모두가 죽여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법정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 보거라. 아비가 외로워서 그런다. 소리 지르지 마라. 내년이 소리쳐봤자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와 나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창고에서 저항하다가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뜯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2년이 감히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나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시아버지의 팔에 남은 흉터는 사람의 치아 자국과 일치하며 사건 발생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불려 나온 남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지만 김영미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아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외로운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의 침묵은 그가 유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영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를 상대로 인간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2번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영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음모야 라고 발악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고, 남편은 재판석에서 제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나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2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에 2분은 그저 말없이 내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그리고
고추 농장도. 나는 위자료로 농장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는 마침내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롯이 내 이름 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위자료로 받은 고추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간판 하나를 걸었죠. 거기에는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린네 고추 농장.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내 고추밭은 탐스러운 결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린네 고추 농장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처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마을의 다른 농장 사장님들도 나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나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나는 고추 창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때 나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는 내가 수확한 빨갛고 탐스러운 고추들이 매콤한 향기를 풍기며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의 결실입니다. 나는 그곳을 증거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증명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담긴 방이라고요. 나는 아직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마음은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셨던 강 할머니와 김영미 변호사님,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받아준 마을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내 고추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내 옆에는 어느새 할머니가 된 강 할머니가 함께 서 계셨죠. 붉게 물든 고추, 그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드는 내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 이름 린으로 이곳 한국에서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모여 또 다른 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